안녕하세요. 별로 뭐 반갑지는 않네요. 어제도 보고 뭐 오늘도 보니 뭐 과목을 여러 과목 하면 그런 재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봐야지 반가운데 어제 행정학에서 보고 오늘 정치학에서 보니 뭔 반가운 게 있겠어. 서로 권태감만 느껴지지. 일단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보실래요? 모의고사를 좀 보세요. 뭐 기본 틀을 잡을 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상태를 좀 보고 틀을 잡고 문제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문제에 좀 더 집중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정치학, 행정학하고 좀 다르게 정치학은 이제 보충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라기보다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자체를 좀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좀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뭐 본문제하고 보충 문제가 뭐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뭐 시간적 관점에서 아무래도 뭐 다 네 문제를 다루긴 어려워서 일단 좀 구분을 한 거고요. 사례 보충 문제에 대한 답안도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요. 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새로운 내용을 가져왔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를 기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리마인딩을 해보자는 측면으로 논의가 됐던 건데 그래서 뭐 본 내용도 있고 못 본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일단 국제정치가 뭐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온 건 그만큼 최근에 좀 중요성이 부각돼서 그래요. 그래서 국내 정치는 뭐 저희가 보고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어지고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국내 정치에서 크게 부각되는 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국제정치는 가만히 계신다고 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뭐 규정을 당하는 입장이어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체킹해야 될 부분 자체가 뭐냐와 관련돼서 좀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3회차 정도가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국제정치가 뭐 자료집 완 목차 기준으로 보면 17개 정도의 논의 자체가 나와 있는데 뭐 캐터고리 자체는 4개 정도가 아마 기본이 아닐까. 그래서 1번 목차에서 4번 목차까지가 일단 하나의 캐터고리고요. 5번서부터가 코로나 19적 측면의 이후, 즉 포스트 팬데믹적인 논의인데 그게 11번까지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에서부터 11번까지 손해일 범위죠. 그리고 12번서부터 시작해서 뭐 17번 정도까지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논의 정도의 흐름인데 특히 뭐 15, 16, 17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 주제는 17번 주제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출발점은 1번 주제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 작년 내내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논의죠. 그래서 탈냉전 30년의 위기 논의인데 최근에 국제정치의 흐름적인 측면에 분석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가장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그리고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흐름이어서 국제정치를 출발할 때 반드시 바로미터처럼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인데요. 1페이지 16페이지까지 논의가 좀 길게 전개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했어요. 최근에는 국제정치를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존에 국제정치 논의할 때는 보통 저희가 예비 1순원 정도의 출발점에서는 왈츠 이전 이후적인 측면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논의 자체가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틀 하에서 제가 작년 1선서부터 약간 좀 바꾸고 있어요.
시간 공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국제정치의 출발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논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제정치가 전체를 다 잡을 만한 여력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시간 또는 공간적 측면을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공간적 측면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의들 그리고 시간적 측면에서의 보통 유량 개념하고 저량 개념적 측면에서 보면 유량 개념적 측면에서의 시간 그래서 전 근대 또는 근대 탈근대적인 논의들 그리고 저량적 관점에서의 시간 현재의 시간을 얘기를 하죠. 현재 여기에서의 측면에서 출발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측면이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로 들어갔을 거예요. 다만 최근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분류적인 측면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석되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희석의 가장 큰 이유는 저량적 관점의 시간 때문이죠. 보편성과 특수성은 제가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의 단위, 분석의 수준을 얘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리저널적인 차원을 분석을 할 때, 즉 지역적 차원의 논의였어요. 이걸 제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최근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보편성의 측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특수성의 측면에서 이 동아시아 이게 원래 분류의 틀이었죠. 네, 유럽연합이 특히 나토적 관점의 확장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상대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양 지역의 분석적인 측면 자체가 최근에는 상당히 동기화되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동기화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특히 이쪽의 논의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관심축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으로 지금 완전히 꺾였죠. 그래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지금 관심 영역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동아시아 논의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논의 자체가 좀 저조해요. 저조하고 이쪽으로 관심 축이 전환되어졌는데. 그래서 지역적 논의를 본다면 저희가 주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연합 쪽으로 좀 더 경도되어진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즉 유럽연합이라는 EU 또는 나토로 대표되는 군사적인 동맹의 전망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립국을 유지하고 있던 지금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죠. 나비 효과 같은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동아시아보다는 기존 기출문제 패턴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연합 쪽으로의 관심의 축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을 일단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양자 간의 논의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근대 전 후적 관점에서의 유럽연합과 동아시아가 걸어온 길, 역사적 맥락 측면이 서로 다름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동아시아의 특수성,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측면을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논의 자체가 지정학적이든 지경학적이든 유럽연합과 동아시아가 상당히 매칭 구조, 즉 동기화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일단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저거부터가 일단 언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의 측면을 저희가 절약 개념하고 위량 개념으로 나눠보면 동아시아하고 유럽의 특수성을 비교할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량 개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전 근대 또는 탈근대적 측면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적 흐름의 논의였고요. 물론 근대와 탈근대적인 경계점의 측면에서 이런 식의 역사적인 결절적인 측면 자체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을 저희가 베스팔리아 체제라고 얘기했었고요. 아래쪽을 포스트 베스팔리아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량적 측면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의 구조였는데요. 저 흐름적인 측면 자체를 제가 다른 식으로 변형해서 쓰기도 하죠. 여기다 뭐 붙여버리면 상당히 재미난 논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국제 정치 경제적인 질서 측면하고 연결해서 흐름적인 측면을 다시 위량적 관점을 통해서 잡을 수 있어요. 이 논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매칭 구조에서 지금 이런 식의 화살표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갔고요. 논의 자체를 제가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위량적 측면의, 즉 시간적 측면의 변화의 논의죠. 다만 저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즉 스탁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통 저희가 뭐 강학적인 측면에서 위쪽 아래쪽을 제가 잡을 때 위쪽 논의 아래쪽 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논의가 지금 저량 측면에서 뭐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탈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다른 표현으로 최근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즉 신냉전의 논의고요. 반면에 아래쪽을 저희가 포스트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자유주의 이후적인 측면의 논의죠. 저량 측면의 논의인데, 유량적 측면과 저량적 측면을 지금 매칭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년과 30년의 비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앞쪽에 20년과 뭐 뒤쪽에 30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표현상으로 판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뒤쪽에 20년에 대한 앞쪽에 30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구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연결성의 문제로 얘기해요. 위량 개념을 가지고 제가 보면 국제 정치 경제적인 질서적인 측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편의상 옆으로 위량을 돌려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 질서하고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측면 자체를 위아래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정치 질서는 저는 첫 번째 문제에서 보고 있는 자료집의 1페이지에 논의에서 보고 있는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패권 안정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전개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고정시키죠. 패권 안정이론으로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 패권 안정이론이 패권 안정이론을 기준으로 보면 이 흐름적인 측면 자체가 특히 근대적인 측면에서 탈근대로 넘어오는 구조인데요. 서술 두 가지 축으로 얘기했었죠.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의 논의고 양자 간의 전환적 측면에서의 공백, 힘의 공백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게 이게 지금 20년이에요. 예측하가 얘기한 20년이다. 이게 1페이지의 내용이죠. 자료를 좀 먼저 읽어보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은 특히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편은 아니어서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이 자체가 친절한 거예요. 그냥 답이나 얘기하고 있어야지 지금 이런 걸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긴 한데 문제는 이 틀이 일단 잡혀야지 일단 어드레스가 잡히기 때문에 주소가 문제 자체가 주소가 안 잡히면 정치학은 특히 행정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주소가 탁탁 들어와야 되는데 어드레스가 안 잡힌 상태로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패권 안정이론만 가지고 보면 이런 식의 구조였죠. 그래서 전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측카가 카의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의 계기라고 얘기하죠. 20년을 얘기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의 전환이고 소요 공백이죠. 이만큼의 힘의 공백의 논인데 이 공백이 우리한테 참 많은 걸 그저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공백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량의 측면하고 매칭되어지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이 두 개의 연결성이 있는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얘기하죠. 이만큼의 공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측카가 20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쪽을 지금 3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30년의 의미가 뭘까요? 저만큼의 지금 시간적인 계획인데 물론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포커스는 같은데 일단 로크스가 지금 다른 듯한 느낌인데 문제의식은 같잖아요. 포커스는 같은 건데 문제는 로크스의 차이죠. 이 문제는 여기에 들어오면 당연하게 뭐의 문제죠?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그죠? 또 다른 무언가 뭐가 있을까요? 시니카일까요? 시니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죠.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물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물음표인데 최근에 10년 정도의 국제정치의 기출문제 자체는 이 문제의식 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중요해요. 국제 정치를 이해할 때는. 그래서 이만큼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시정치가 안 잡힐 때는 논이죠. 그래서 저게 대한 물음표의 논이고, 물음표적 관점에서 그죠? 포커스적 측면에서 본다면 세 가지를 저희가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공백적 관점의 유추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저게 세 가지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길이다. 세 가지 길. 기억나? 세 가지 길이다.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세 가지 길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공백적 측면의 논인데요. 보통 패권의 뭐 전이 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뀌잖아요. 뭐로 바뀌어요? 세력 전인으로 경제로 바뀌게 되는데, 되게 연결성이고, 세력 전위적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이 크게 일단 두 가지가 부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측가적 관점에서 그게 부각되어졌던 하나의 흐름이 있고, 저걸 지트 그레시엄이 킨들버그 함정으로 되살리죠. 킨들버그의 함정이라고 얘기해요. 킨들버그의 함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투키디데스죠. 논문이 잡아내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문제의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20년간의 문제의식이 현재 30년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30년적 측면의 논의가 20년에 대한 뭐 교훈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도 좀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 논리 구조가. 그래서 투키디데스 그리고 킨들버그 두 가지가 일단 양대 축이고요. 또 하나가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칼 플라니의 문제의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플라니의 문제의식은 통상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 원래 케인즈식의 문제의식과 비교적 측면에서 많이 보죠. 플라니식의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쪽 보면 이 논문의 핵심이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인데,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루죠. 다루는데 10페이지가 킨들버그 그리고 폴라니의 시간이라고 했어. 어떻게 배치하냐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킨들버그와 투키디데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킨들버그와 폴라니도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잡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11페이지에 킨들버그 함정이 있고 13페이지에 폴라니의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폴라니의 함정은 의외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폴라니의 함정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치상으로 보면 킨들버그에 대한 투키디데스 두 개는 상대적으로 국제 영역적 관점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폴라니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이주운동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시즘의 발응적 측면과 연결되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국내적인 분석이보다 좀 강해요. 그래서 두 개는 국제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보통 언급을 할 때는 그래서 킨들버그 함정에 대한 투키데스 함정 에 대한 폴라니의 함정이 기본적으로 부각이 되어지죠. 세 가지의 논의죠.
그래서 폴란의 함정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논의하고 맞물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뭐 기출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최근에 30년적 관점에서 뭐로 비유가 되어져요? 이 논의가 폴란의 함정에 대한 예측의 논의인데, 그게 두 가지 현상으로 제가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 브렉시트로 봤을 거야. 또 하나가요, 트럼프 현상으로 봤었죠. 기출문제, 상당히 재미난 기출문제 하나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각각 문제에서 최근 10년간 전의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폴란이 함정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보면, 기출문제 30페이지에 네 번째 문제였죠. 기출문제는 다 가지고 있죠? 없어요? 그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떡할까요? 그 2018년도 행정고시 총 20점짜리 문제인데, 이게 20점짜리 문제인 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페이지 논문을 잘 읽어보면 인과관계가 뒤집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역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읽어보면 역의 인과관계다. 상당히 좀 도전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앞쪽에 영국의 브렉시트하고 그다음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독립변수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즉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쇠퇴가 가져 뭐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예요. 폴란의식의 함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폴란의 함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폴란의 함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폴란의식의 문제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문제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던 2018년도 역시 입시 총 30점짜리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축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분석했던 틀,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면 기존 분석 틀이라는 게 위에 뭐가 있죠? 탈냉전, 아래쪽에 신자유주의. 보통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한 20년을 묵어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80년대 이후적 관점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여기 탈냉전이 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있고, 중간에 딱 버티고 있죠. 뭐 팍스 아메리카나, 즉 뭐예요? 미국의 단급 질서. 이게 기본적으로 구제정치를 분석하는 기본 틀이었다. 이게 어쨌든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이 부분이 바뀌고 있는 건데, 바뀌면서 시험적 관점에서 본다면 2018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10년 후인데요. 2008에 10년 이후적 관점의 논의에서 이게 이제 전면으로 부각되어진 거죠. 그래서 기성 논의 자체를 대체하는, 뒤집는 새로운 흐름적인 측면이 기출문제에서 수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국제정치의 전체적인 분석들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좀 대표되고 있는 거죠. 논리적 구성으로. 따라서 이런 식의 상황이 도래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논문의 본질을 위해서 카가 뭐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카의 20년의 분석이 지금 30년의 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뭐 바로미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폴란이고요. 다음 28페이지 제일 아래쪽이 2018년도 입시 총 30점짜리 문제였는데, 이게 G.T. 앨리슨이 제시했던 투게더스 함정이죠.
특히 대해서 함정이다. 쌀이 쪽의 논이죠. 특히 대해서 함정이라는 틀이네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지금 킨들버그 함정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만약에 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얘기고, 킨들버그 함정을 지금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저는 뭐로 설명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의 틀 자체, 즉 킨들버그 함정의 우려, 가능성의 논의들. 오늘 보충 문제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죠. 디커플링 문제예요. 모두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작년 내내 꽤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디커플링 문제. 디커플링 문제가 전형적으로 킨들버그 함정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체가 그게 무역 질서든 그게 금융 질서든 보다 많은 부의 창출적 관점에서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킨들버그 함정의 본질은요, 서로 뭐 회피하고 있는 거죠. 회피하고 있는데, 킨들버그에서 영역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변형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원래 킨들버그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경제 영역과 관련된 논의였죠. 세계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거시경제에서 보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식의 해석이죠. 유효수의 부족이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완전히 경제학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킨들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건 패권의 뭐 부재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정치경제학적 분석인데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얘기했던 경제학적 분석하고는 다른, 결이 다른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패권국의 부재고요. 패권국의 부재라는 것 자체는 뭘 가져오는 거고요. 국제적인 뭐 공공재, 공급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경제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뭐 경제 영역으로만 갈 건 아니고 최근에 미중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킨들버그 함정적인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 바이든의 등장 이후에도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조 바이든 전에는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됐었죠. 도널드 트럼프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영역적 관점으로 제가 이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생태 문제, 그리고 보건 문제죠. 두 가지가 기본적인 축이었고. 그러니까 영역을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세요. 이게 뭐가 나올까? 부분인데, 제가 틀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예상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단 아웃라인이 안 잡힌 상태에서 보게 되면 무지하게 답답하거든요. 특히 정책은 더한데, 행정학이야 목차 구성 가지고 대충, 여러분 뭐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목차 구성 가지고 대충 이 정도는 대충 써서 대충 맞자, 이게 기본적인 전략인데, 정책까지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경제학이 뭐 아주 자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학이 사실은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하기 좀 어려운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다 똑같이 나오면 그런데 문제도 복불복의 측면이 많죠. 저는 경제학이 좀 그런 경향인데, 복불복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일반 행정은 보통 뭐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반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게 목표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방어하면 합격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행정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틀 내에서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안정적인 과목이에요, 행정학에 비해서. 행정학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네, 정치학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긴 똑같은데요. 조건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튀어나오든 간에 내가 쓰겠다 하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거리가 많죠, 행정학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국제정치학에서 뭐가 나올까의 측면은 크게 세 파트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세 개의 함정 논의로 귀결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국제정치일 거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적 측면들을 제외한다면, 즉 토픽적 관점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토픽이 아니라면 거기 세 가지 틀 안에서 언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의식은 세 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이 세 개죠. 세 개. 그래서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급적이면 이 세 개의 문제의식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방어가 되거든요. 어차피 내용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데 거기서 하나하나 뭐 늘려가지고 언제 방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존 디펜스 할 수밖에 없는데 존을 세 개의 존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뭐 비슷하면 그냥 쓰세요. 정확하게 이 존인지 잘 모르겠다. 방법이 없죠.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뭐 핀셋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방어할 수는 없는 거고 맨투맨으로 지역 방어할 수밖에 없다면 이 세 개가 기본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의식이 여기에 연결되고 있고 이게 이런 식의 구조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측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와 연결되어져 있죠. 구조로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 부분이 예상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민 한번 해보시면 각각의 측면이 연결되는 거죠.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종의 뭐 문제의식이 정확히 얘기하면 2번 대목차 1번 중간목차거든요. 열쇠말인데 열쇠말라에서 작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하나는 뭐의 관점이고요, 렌즈고 다른 뭐의 측면이고요, 탑픽이죠. 이거 작동하면 되는 건데 그 2번 대목차 1번 중간목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렌즈를 사용해서 탑픽을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거 알까요? 구조가 기다리고 있는 게 렌즈하고 탑픽이겠죠. 렌즈하고 탑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조합을. 결국 국제정치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읽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어드레스를 잡거든요. 첫 번째가 시간과 공간 문제였고, 두 번째가 렌즈 문제였고, 세 번째가요, 탑픽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오늘 1페이지의 이 논문의 핵심은 뭐의 문제죠? 시간과 공간적 측면의 확정이에요. 거기서 일단 출발을 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2번 대목차의 1번 중화목차를 보여주는 거죠. 문제의식의 본질을 보여주는 건데 문제의식에서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폴라니아 함정, 킨들버그 함정, 투데스 함정, 이 세 가지의 논의인데 그걸 설명하는 구조잖아요. 구조인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세계 중에 뭐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투데스 함정이 크겠죠. 이 부분이 큰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죠. 뭐 안보 문제 정도가 나와가지고 뭐 경제 안보 논의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뭐의 문제인데 이쪽이 들어오죠. 캔들버그 함정 이런 식. 그러니까 결국 세계가 존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을 커버해요. 논리적으로. 그럼 국제정치가 두 문제 나오겠어요? 두 문제 나오면 좋죠. 뭐. 잘 쓰면 되지. 경사가 나온 거지. 근데 이 세계가 좋은 쪽 관점에서 보면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국제정치 문제의식은 아주 이상한 거 내지 않는 이상은 이 세계 안에 들어가거든요. 범위가 세계 안에 들어간다. 세계 안에 들어간다. 이쪽은 특히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로 많이 가죠? 민주주의론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최근에 혼합체제 논의라든가 민주주의 위기 논의들 이 논의들이 이쪽으로 빠지죠. 폴라니아 함정 침해로 빠지게 되는데 이쪽에 포퓰리즘에는 포퓰리즘적 논의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이제 빼면 되죠. 빼가지고 민주주의에다 써먹으면 되는데 구조가 일단 세 개를 가지고 일단 방어를 할 생각을 해라. 뭐 이거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고요. 근데 제가 뭐 보고 있으면 이거 이상을 또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이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게 태반이니까. 구조죠.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그래서 2번 대목차 1번 중간목차 2번 대목차 1번 중간목차 세 개. 그래서 뭐 지금 이 논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그냥 써도 돼요. 한 700명이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한 3명에서 한 7명?
그 정도면 뭐 크게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백령이 채점을 하는데 7명 정도가 2번 대목차에 1번 중간목차가 같다. 뭐 크게 뭐 눈에 띌까요? 논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아니 뭐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든가요. 올해는 내가 쓸게. 내년 네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저희 성과급처럼 나눠먹기 하는 거 비슷하게 돌려먹기 하든가. 그럼 되죠. 내가 더 급하다. 설득을 좀 해보고요. 내가 쓸게. 넌 내년에 써. 그럼 어떡하고요? 방법이 없지. 네. 잘 쓰면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2번 대목차, 1번 중간목차를 잡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국제정치학에서. 이걸 일단 잡히면 안정감이 있어요. 아, 뭐 들어왔다. 다른 말로 표현 내 섹터로 들어온 거죠. 저게 내 섹터인지 사실은 뭐예요? 정확하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식으로 전환하는 순간 일단은 승리하는 거예요. 최소한. 뭐 점수가 얼마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문제. 그래서 일단 내 섹터로 끌어들여야 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안으로 집어넣어라. 원래 집어넣어라. 그럼 절반은 일단 뭐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부모님.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충분하게. 그래서 2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문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킨들버그 함정의 변형적인 논이죠. 그래서 인간안보에서 코비드19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비드19 문제인데 이게 전형적. 이게 국제기구적 관점에서 뭐 WHO 무력함을 얘기했죠. 세계보건기구의 무력함을 얘기했던 논인데 구조가. 그래서 그 부분이 대표적인 문제 패턴이 결국 2018년도 이후적 관점의 축의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국제정치는 이 시의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기출문제를 갖다가 확인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 흐름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기존의 논문 자체가.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한 다음에 이 흐름하에서 나오고 있는 2018년도 이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이유거든요. 2018년 정도가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적 문제를 좀 보시면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커버할 수 있지?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출발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정치 질서적 관점에서 패권 안정이라는 걸 기본축으로 해서 경제 질서적 침해 자체를 위아래 구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아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 질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역 질서하고 금융 질서의 문제였죠. 이게 나오면 사실은 제일 어려워해요. 이쪽에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데 국제경제학의 영역이니까 국제경제학에서 나오겠죠. 무역 질서가 있고 금융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카의 논의가 실제로 정치 경제적인 분석이었어요. 부분이 경제 부분까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카적인 모멘트의 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적인 질서 자체에서 제한된 자유주의 질서로의 전환의 과도기적성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적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논의, 결국 뭐예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예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제가 도널드 트럼프하고 아까 봤잖아요. 브렉시트 할 때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뭐냐면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제 정치 경제 질서죠. 저 논의가. 이게 팍스 브리타니카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하는 패권국이 존재할 때 가졌던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이게 자유무역과 금융적 측면에서의 논의죠.
그래서 브리타니카적 관점에서의 축이 제가 국내 정치 분석할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와 매칭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 제한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인데 같이 연결해서 지금 집어넣는 거죠. 두 개를 갖다가 묶어버리는 건데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면 내 판을 벌린 거예요. 벌린 건데 근데 그렇게 보면 위쪽에 뭐였어요? 자유무역 질서라고 얘기하는 틀이고 아래쪽이 근본이제라고 얘기했죠. 위쪽이 데빌 리칼도로 대표되는 비교 이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상대적 비교이죠. 아담 스미스의 절대적 비교와 좀 구별되어지는 논인데 하여튼 데빌 리칼도 식의 자유무역이죠. 반면에 아래쪽이 근본이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래쪽에 금융의 논의가 들어갈 때는 항상 앞에 뭘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의 문제였죠? unholy trinity의 문제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삼순환이니까 이제는 뭐 쉽게 이해가 되겠죠. 국제경제 끝났죠? 국제경제에 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뭐로 따져요? 환율로 많이 따지죠. 환율 기준으로 해서. 환율 제도로 해서 많이 따지는데, 금융을. 그래서 항상 앞쪽에 unholy trinity를 놓고서 시작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금융지수는 항상 그렇죠. 이쪽에 나오면 어렵거든요. 저 논인데 거기다 위쪽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보호무역을 제가 통상적으로 신중상주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안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그저 시계추적인 반복의 문제죠. 그래서 앞쪽을 논의할 때 자유무역하고 보호무역의 관계성 문제가 들어오게 돼요. 누구야? 누가 하품 말해? 민지지. 뭘 하냐? 하품을 했는데. 저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관계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관계인데. 그래서 20년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 20년을 설명할 때 일단 뭐 영국 패권의 쇠퇴와 관련되어져 있고 여전히 뭐 미국 패권 자체가 뭐 부상되어져 있지만 이 관계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의지하고 능력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패권 안정에 대해서 포인트가 의지와 능력이 아니에요. 의지와 능력이다. 의지와 능력의 논인데 여기서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의지와 능력이죠. 구현됩니다. 의지는 있는데 능력은 없고 영국이요. 능력은 있는데 의지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적인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건 경제 질서는 사실상 설명이 쉬운데 문제가 되는 게 정치 질서를 어떻게 설명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만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게 그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현상과 관련돼서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즉 자유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라는 걸 물은 거예요. 내용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딜레마를 많이 느끼죠. 이게 뭐지? 자유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뭐야? 답안 상담해 보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자유주의가 변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유주의가 변하잖아요. 고전적, 제한된 또는 신 이런 식의 변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 할 때 자유주의는요 좀 이해를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원리 구조가 국제거든요. 국제의 논인데 물론 국제하고 국내가 자유주의 질서가 기본적으로 동기화된 상태로 가요.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는 같이 가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물론 여기 벌어지는 게 제한된 자유주의 또는 연계된 자유주의의 특이한데 어쨌든 포인트가 국제라고 얘기할 때는 정치하고요 경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경제는 사실상 쉽잖아요.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자유무역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다 뭐 보호무역 이래가지고 여기서 설명이 쉬워요. 트럼프 현상도 마찬가지고 브렉시트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질서를 보면 뭘 강조하니까 보호무역 쪽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우리 설명 쉽다고. 근데 여러분 어려워하는 게 위쪽이죠. 정치 질서의 문제인데 이 정치 질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라고 얘기할 때 이 정치 질서라는 건 개입주의를 얘기해요. 개입주의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지하게 여러분 많이 까먹는 건데 개입주의. 아래쪽은 뭐 자유무역이고 이쪽은요 개입주의. 이게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개입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럼 개입주의의 반대 개념은 뭔데요?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현상의 공통점이 뭔데요? 고립주의예요. 이걸 무지하게 잘 까먹어. 까먹는 게 원래부터 모르는 학생이 태반인데. 그러니까 이 고립주의하고 개입주의가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질서의 본질이에요. 이 논인데.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에 대한 보호무역. 요거만 알아도 항상 핸들링이 상당히 쉬워지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비비꼬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수정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얘기하느라고 7점 날리고 그러고 아니에요. 20점짜리인데 7점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이게 기본 틀인데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유적 관점에서는 영국하고 미국으로의 뭐 패권의 전이었잖아요. 상당히 뭐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인데 왜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이게 특히 대해서 함정적 관점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함정에서 물어보잖아요. 왜 전쟁이 안 일어나냐고. 자세하게 적어줬잖아요. 기출문제에서 16번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데 이게 4번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영국 패권에서 미국 패권으로의 전환이에요. 가장 최근의 세력의 전인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갔거든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지만 둘이 싸운 건 아니잖아요. 같은 편이었잖아. 미국하고 영국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잡혀야 되는데 이것만 잡혀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갖다가 설명하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편해지는데 막상 써보면 여러분 허부적거린다니까. 이상한 걸 써와. 희한한 거. 어쨌든 이 두 개가 기본이다. 그러면 트럼프 현상이나 블랙시트라는 거 자체는 이 두 개에 대한 반대 현상이 발생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건 맞아요. 이 자체가. 다만 저게 매개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블랙시트 현상이나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이미 쇠퇴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하나의 증상이고 이 자체가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속 변수로만 보기에는 어렵고 그렇다고 독립 변수로만 보기도 어렵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일종의 그죠? 독립 변수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걸 20점에 쓰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건데 그 문제가 답답한 문제예요. 왜? 쓸 건 많은데 20점에 쓰라니 답답한 거죠. 여기 통째로 집어넣는 거,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읽어주긴 할 텐데, 왜 이게 읽어주는 이유는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하나가 다 뽑아져 나와가지고, 좋은 디펜스를 하는데 핵심이거든요. 이 논문 자체가. 구성해서 보면.
쉬었다가 할게요. 두 번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업 때 한 번 쉬었는데 두 번 쉬는 걸로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